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일곱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9페이지 노동시장에서의 투자행위 이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물적 자본은 들어봤어도 인적 자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물적 자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뭐 집안에 뭐 자동차가 있다든가 뭐 TV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물적 자본에 속할 수 있다면 인적 자본은 도대체 뭐란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자본이란 얘기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를 높이는 거죠. 값어치를 높이는 행위를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겠어요? 교육이죠. 교육.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인적 자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게 인적 자본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를 조금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중간에 이러한 물적 자본과는 달리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생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인데 휴먼 캐피털이라는 거죠. 인적 자본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자본은 현재의 지출을 통해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나 인적 자본의 형태로 특정한 사람에게 축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제 비판을 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 인적 자본이.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인적 자본 방식에 대한 전형적 비판은 노동자를 사람보다는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을 순수하게 좀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값어치로서만 보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증대된 생산성이 높은 노동 수입을 가져온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한다. 이런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 그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느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더라는 거죠.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고학력자에 대한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또 저것도 일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많이 투자했다라 아주 그것이 고소득으로 이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교육훈련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만을 식별 또는 선별해 줄 뿐이지 능력 그 자체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선별하는 데는 참 좋다라는 거예요. 선별하는 기능으로서는 참 좋은데 선별해 줄 뿐이지 능력 그 자체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별할 땐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게 심하잖아요.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나 사람을 뽑는 기관에서 뭐예요? 고학력자를 선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도 그 고학력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인플레이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서 선발할 때 고학력자에 대한 선발을 굉장히 중시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발할 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이 능력을 그렇게 높여주느냐, 그건 의문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 방향을 좀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정규교육이죠. 정규교육 또는 기타교육이다. 예, 여기 기타교육에는 뭐 학원이나 직업훈련 학교 혹은 뭐 기타 등등등 여러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겠죠. 정규교육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훈련이다라는 거죠. 현장훈련. 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인턴이라는 제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인턴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인턴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에서 인턴한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나요? 예, 당연히 대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해봤던 사람에 대해서 기업에서 더 선호하고 월급을 더 많이 주려고 하겠죠. 그게 현장 훈련인 거잖아요. 현장 훈련을 통해서 인적 자본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병아리 감별사라는 거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눈이 참 좋대요. 손기술도 좋지만 눈도 좋아가지고 병아리 감별은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육안으로 해야 돼요. 솔직히 아주 작은 태어난 지 한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지난 병아리 그 성별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래서 암놈은 암놈대로 순놈은 순놈대로 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놈은 키워도 계란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육계로서 키워지는 거고, 암놈은 뭐예요? 계란을 낳을 수 있는 양계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감별사가 서양에서는 잘 못한대요. 그렇게 생산성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잘한대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병아리 감별사를 선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이게 인력 송출이 되나 보더라고요. 아직도 서울에도 몇 개 학원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병아리 감별사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2천이나 뭐 이 정도 연봉 2천 정도 받았을 텐데 미국 가니까 5천 이상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주를 통해서 인적 자본을 높인 거예요, 아닌가요? 높인 거죠. 예,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배관공들이 배관 뭐 어떤 그 용접 이런 것들이 좀 그렇다고 하죠. 호주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예. 여러분들 건강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윤석 씨가 좀 그랬어요. 국민 약골이라고 불려지는 이윤석 씨. 예. 이윤석 씨를 개인적으로 욕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가장 뭐 비슷한 사례니까 좀 들을게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이경규 씨랑 일을 할 때는 일주일에 1일만 일을 해. 1일. 왜냐하면 나머지는 아파서 일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예능에서 불러줘도 일을 못 하는 거야. 몸이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한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질 개선을 해서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요즘은 많이 나와요. TV에. 그러면 건강하기 때문에 내 인적 자본이 올라간 거예요. 건강하지 못할 때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입니다. 정보. 예. 인포메이션.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었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벌써. 예. 제3의 물결이니 부의 이동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몸값을 올려갈 수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가진 정보가 없다 그러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근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대. 뭐 이런 예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부 부처에 있던 사람이 산하기관 혹은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정부에 하는 일도 잘 알고 있고 그 부처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면 접촉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몸값 주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에 의해서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 혹은 범위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범위.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인적자본의 투자의 결정해서 인적자본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 보통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투자 비용, 이게 수익이라고 보면 투자를 해야 수익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도 하냐면 처음엔 투자만 하다가 수익이 나타나고 또 투자만 하다가 수익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도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말 그대로 수요 곡선이 그렇다라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인적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교재에 나오는 것, 개인 또는 각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한 자금의 공급 조건이 어떠한가가 바로 인적 자본 투자의 공급 곡선을 결정한다.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공급 곡선은 계단식 모양을 갖는데 이것은 인적 자본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단위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단식의 곡선이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수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비. 그 다음에 이게 수요란다면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수요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교육 투자 행위에 미치는 요인에서 개인이 교육을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포기소득만 하나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포기소득. 포기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교육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과 혹은 고등학교 바로 취업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것을 그냥 계속 대학을 안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수익,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더 크다라면 이쪽으로 올 거고요. 이것이 더 크다라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걸 포기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포기소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내려오는 이 교육을 포기하고 소득으로 왔을 때 그게 훨씬 더 크다라면 대학교 진학 안 하고 취업하겠죠. 포기소득이 그렇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탐색이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직업탐색. 그런 거죠. 직업탐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직업탐색이에요. 그러면 구인자 입장에서와 구직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다면, 자,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어느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찾는 거, 이게 직업 탐색이고요. 구인자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 와서 어떤 사람을 내가 채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그게 직업 탐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에 의한 탐색은 탐색 활동은 말 그대로 실업 중인 노동자가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직종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고용주가 그 직종에 있어 동일한 정도의 기술 능력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임금률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구하는 노동자는 직업을 구할 가능성과 기회를 알고 있으며 제시된 임금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탐색 활동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겠죠. 이것이 잘 맞아지면 이거 동일 직종으로 갈 거예요. 동일 직종. 근데 이게 아니되면 다른 직종으로 가겠죠. 이러한 것들을 구직자 입장에서는 탐색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탐색 기간을 길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 들어가겠죠. 그래서 탐색 비용이 많이 들면요 탐색 기간을 줄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탐색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럼 탐색 기간을 늘리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에 의한 탐색.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없기 때문에 직업 탐색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고용주가 신규 노동자의 입직 당시의 직종과 상위 직책에 대한 잠재적 적성 중 후자를 전자보다 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내부 노동 시장의 특수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훈련 가능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현대 뽑는 채용 당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좀 생각해서 뽑는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데려올 것이냐 혹은 내부에서 쓸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직업 탐색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탐색과 실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채용 탐색 비용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걸리면 탐색 기간을 줄이니까 실업도 줄어들 거고요. 탐색 비용이 적다 그러면 탐색 비용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탐색 비용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소득은 적으면서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탐색 비용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조금 있어. 그러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소득이 있다는 거. 실업급여 같은 거죠. 실업급여는 들어오면서 뭐 크게 비용 안 들이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넉넉히 탐색 기간을 가져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의 직업 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탐색해서 탐색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면 길게 갈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짧게 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인적 자본에 투자하듯이 사실 직업도 오랫동안 찾아볼수록 자기에게 맞거나 혹은 좋은 데 찾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이동이라는 걸 좀 볼게요. 214페이지. 노동이동은 간단해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다 노동이동이라고 봐요. 솔직히 뭐 A 부서에 있다가 B 부서로 옮겨가는 것도 노동이동이고요. A 회사에 있다가 B 회사로 옮겨가는 것도 노동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 지역에 있다가 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노동이동이고요. 모두 하여튼 현재 위치에서 다른 직종, 직업, 산업,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노동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노동 이동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헌터와 레이더가 얘기한 것만 좀 볼게요. 헌터와 레이드는 노동 이동이란 기업 내 직무 간, 직업 간 내지는 산업 간 또는 지역 간에 있어서 노동자의 취업 상 지위 또는 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관련된 노동자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이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직의 경로를 보면 사직도 이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 해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기타 이직해서 군복무라든가 정년 퇴직이라든가 신체적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도 이직을 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노동이동은 왜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동이동의 원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임금 격차설입니다. 말 그대로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겨가는 거는 A 회사에서보다 B 회사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연봉을 뭐 300만 원 더 준다. 이러니까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 회사에서 더 준대. 나 그럼 저리 갈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는 취업 기회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방대 나온 분들이 왜 지방에서 취업 안 하고 다 서울로 올라와요? 이게 취업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뭐 어쨌든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로 혹은 수도권으로 올려오는 게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예. 이직이나 뭐 신규 채용이든 하여튼 다 그런 것들이 취업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각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상호 연계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고 이것도 이유가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노동 이동이라는 걸 하더라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가 나오는 게 그거죠. 농촌에서 도시 간의 노동력 이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첫 번째 패티 클라크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것에 대한 거,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론. 첫 번째가 패티 클라크. 이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이렇게 옮겨가듯이 농업에서 상업 혹은 공업에서 서비스업, 공업이라고 가야 되겠네. 공업으로 갔다가 상업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농업은 농촌에서 할 수 있는데 상업이나 공업은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더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 움직이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패티 클라크 법칙인데 우리 좀 오타가 났네. 클라트라고 나왔는데 클라크입니다. 클라크. 패티 클라크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다로 모형. 토다로라는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시의 전통 부문에서 도시의 근대 부문으로 나눈다면 도시를 전통 부문에서 근대 부문으로 옮겨간대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골에서 도시로 올려오면 그때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외곽에서 전통 부문을 좀 지키고자 한대요. 그러다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중심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제 현대 부분으로 편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에서 현대로 옮겨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해 온다. 이걸 설명한 게 토다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중국에서 벌어졌다라고 했던 우리 교재는 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루이스 변곡점. 이것도 하나의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이스 변곡점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죠. 임금이 한참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올라가다가 또 멈추는 순간이 있다. 요때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엄청나게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기업에서는 임금을 더 이상 안 올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요때는 농촌에서 도시로 안 와요. 그러다가 다시 임금을 올릴 때 요때 이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막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농민공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이제 공장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럴 때 벌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루이스의 변곡점까지를 좀 보시면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21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변할 때 쉽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유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는 근로자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주 편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주의 경영 사업주라기보다 기업에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유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자, 이제 경제 곡선을 뭐 이렇게 경제 그래프를 그린다면 보통 이럴 때를 호경기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호경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불경기라고 표현하죠. 호경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불경기 때는 어떻게? 적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기업에서 이만큼 데려갈 때 호경기 때는 더 필요하고 불경기 때는 더 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경기 때 좀 쉽게 쓸 수 있고 또 불경기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준 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사실 어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필요성 부분이 나오는데 시장 불안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화라든가 기술 변화와 수요 변화의 대응 방안일 수 있고 생활 스타일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여가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하루 온종일 근무하다기보다는 혹은 단시간 근로제 혹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또 사회적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 원리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한 경쟁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수단일 수도 있고 자본의 효율화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고정비 줄인다는 건 그만큼 효율성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범죄는 내부적 유연화도 있고 외부적 유연화도 있다. 노동시장 종류에 따라 본다면.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 변형 근로 시간제를 허용해 준다든가 혹은 교대제를 허용해 준다든가 혹은 직무 순환을 시킨다든가 혹은 다기능 교육을 시켜가지고 A 부서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면 B 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여러 가지 익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기능 교육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유연화는 뭐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고정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럴 때 요만큼 고정으로 데려가고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데려가고 한 300명 필요하다 이땐 300명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200명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죠. 외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을 활용하기도 하고 파견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하청이나 도급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활해지면 이때는 원활하게 쓰고 요때부터는 어떻게 요 순간부터는 이 사람들 더 이상 쓰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쓰겠다 혹은 파견제도 여기까지만 쓰겠다 혹은 조금 더 지나더라도 여기서 쉽게 그냥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해고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 기간 동안만 쓰겠다고 데려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량적 유연화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유연화도 있고 임금 유연화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노동시장 종류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유연화시킬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것도 있었다면 두 번째는 수단에 따라서는 첫 번째는 수량적 유연화 말 그대로 고정적인 인원은 적게 가져가고 변동 인원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 100명인데 갑자기 3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300명을 외부에서 데려다 쓰는 거죠. 그게 수량적 유연화예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제, 수량적 유연화에도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외부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가 교대제라든가 직무 공유제 등이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정리해고, 기간근로자 사용, 파견근로 사용, 사내 하청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 유연화. 이거는 한 사람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필요한 부서 쪽이 있으면 새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 없는데 부서 사람을 그 많은 부서 쪽으로 옮기는 거죠. 직무 순환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금 유연화. 임금. 고정급으로 가지 않고 변동급으로 가는 거예요. 변동급. 쉽게 얘기해서 성과급으로 하는 거죠. 이 고정급으로 가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든 회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변동급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잘할 때는 잘한 만큼만 하지만 못할 때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임금의 유연화예요. 예.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장점은 내부적 유연화 전략으로는 기업 특수전 인적 자본 보존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사 갈등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고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많이 필요할 때는 변형 근로 시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정상 근로제를 가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적 유연화 전략을 사용할 때는 노동력 수요 감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우리 직원이 아니야, 외부에서 데려다 쓰는 거야. 파견직이든 사내 하청이든 외부 사람들을 쓰는 거야. 거기다가 또 기간제 근로자는 뭐예요? 내 내부 사람이라도 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감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단점은 내부적 유연화는 노동력 수요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면 더 뽑아서 써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더 그냥 잔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니까. 그 다음에 또 외부적 유연화 전략의 단점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이 손실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내부에 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걸 다 배워가지고 나가버려. 그럼 외부에 나가서 그 기업은 저런 걸로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업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을 많이 쓰다 보면.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 첨예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규직 많이 안 쓰고 비정규직만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갈등이 좀 조장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장 노동시장의 이해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1장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하다고 이제 몇 가지 별표 3개 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별표를 안 쳤다 그래가지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부분들도 제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별표 쳐드렸던 부분들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라는 게 큰 관점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는 뭐라 그랬죠? 소비하는 거, 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은 뭐라고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 수요는 누가 한다? 기업이 하는 거죠. 그럼 노동 공급 누가 한다? 근로자가 하는 거죠. 요 개념만 알고 좀 보셔도 굉장히 좀 쉽게 보는데, 사람들이 그냥 수요는 뭐고 공급은 뭐 이것 이렇게 해서 그거부터가 이해 안 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동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노동. 그죠? 그래서 사고 파는데 그게 뭘 파느냐? 이거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 파는 건 아닙니다. 사람 파면 노예시장이 되는 거죠. 노예시장이 아니라 노동력을 주고 파는 그런 시장이 노동시장이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몇 가지 결정 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라는 게 간단히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노동시장을 넓게 봤을 때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분단되어 있더라. 그래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줄기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